어느 비오던 여름날 밤에 제 고향은 구미에서 멀지 않는 강정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농가, 밭, 과수원이 있는 그림 같은 마을이 있습니다.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국민학교 2학년 때 구미로 이사와서 줄곧 구미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미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우리 동네는 낙동강의 홍술빛 대비해서 방천, 그러니까 표준말로는 제방이라고 합니다. 방천을 따라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자며 술, 연필, 공책 따위를 파는 가게가 딱 하나 있는 정말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학교는 동네에서 걸어서 거의 30여 분 거리에 있는 읍내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동네 아저씨가 소 달구지 아이들을 모두 태워서 가곤 했었습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사과와 복숭아였죠.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동네 아이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었습니다. 집에 누나들이 많았고 과수원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수원에서 동네로 가기가 어린 저에게는 만만치 않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동네로 가려고 하면 방천을 따라서 가던가 아니면 과수원길을 따라가야 했는데, 과수원길은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가 양옆으로 줄지어 있는데 거의 동굴처럼 되어 있어서 대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기껏 3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길이었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었는데 그때 왜 그리도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었는지 정말 그 길로는 거의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마을로 가는 또 다른 길은 방천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마을로 갈 일이 있으면 전 그 길로 가곤 했었습니다. 대략 400m쯤 가야 했는데 사방이 튀어 있어서 과수원길보다는 방천길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천의 중간쯤에 상여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여 아시죠? 장례 치를 때 관을 실어 옮기는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상여였는데 사용한 후에는 항상 그 상여집에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 상여집은 사과 괴짝 같은 데서 뜯어낸 판자 조각들을 얼기설기 덧대어서 대충 지은 판자집이었는데 아주 큰 계집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방천의 낙동강 쪽 경사면이 지어져 있어서 지붕 높이가 방천길 높이와 거의 같아서 방천으로 걸어가며 상여집의 지붕 윗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여집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며 마을에 웬만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들어가니 사정이 달라졌죠. 친구들이 생겼는데 당연히 그 친구들은 방천 끝쪽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수원과 동네는 방천의 끝과 끝이었고 우리 집 가까이에 역시 과수원을 하는 두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에 내 또래의 애들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마을로 갈 수밖에 없었죠. 상여집을 지나서 말입니다. 처음에 무척 무서웠는데 그것도 자주 지나다니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한 번은 판자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색색의 종이꽃으로 예쁘게 장식된 상여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붙여진 유난히 크고 빨간 종이꽃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거의 다 가고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동네 꼬마들은 10여 명 정도 되었는데 대장은 5학년인 동철이었습니다. 덩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잘 다뤄봤고 의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같이 어울리고는 있었지만 왠지 아이들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죠. 그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내가 모르는 본부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아래에 제법 깊은 동물을 파고 위장해 놓은 그들만의 본부였습니다. 안에서는 어디서 구했는지 책상상이며 전지 후레쉬, 나무로 제법 정교하게 깎은 총기류 등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어울린지 반년이 다 되도록 까맣게 모를 정도로 본부에 대한 그들의 비밀은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이죠. 본부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요원이라고 자칭했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 묘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되기 위한 테스트는 바로
방천에 있는 상여집이었습니다. 본부에서 지정해주는 날 밤 혼자서 상여집에 들어가 상여에 장식되어 있는 종이꽃 한 송이를 따오면 요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여 장식용 종이꽃을 만드는 얇은 숫자지 같은 종이는 동네에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것이었기에 집에서 몰래 만들어 온다는 것 꿈에도 꿀 수 없었고, 종이가 있다고 해도 꼬마들이 그렇게 예쁘게 만들 수도 없었죠. 저는 테스트를 자청했습니다. 몰랐다면 또 모를까 알고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한밤중에 상여집은 더할 수 없이 무서웠지만 겁쟁이로 소문나는 건 죽기도 더 싫었으니까요. 애정된 날밤 자정이 다 되었을 무렵 나는 요원들을 뒤로하고 상여집을 향해 마을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구름에 걸린 초승달은 더더욱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시골 동네 생활 리듬이 밤 9시만 넘으면 다들 잠자는 시간이었기에 마을은 몇몇 개들이 짖는 소리 외에는 적막함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위치한 유일한 가게를 지나 방천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방천길에 올랐는데 달빛이 생각보다는 밝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방천 아래로 동네 윤곽이 어슴푸레 보이고 저 멀리 과수원의 우리 집 지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여집도. 나는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노래도 부르고 과장되게 발을 쾅쾅 굴러보기도 했지만 시선만큼은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길 때마다 다가오는 상여집.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상여집 지붕에서 다 한순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쉴 새 없이 말 걸면서 한 걸음씩 내디뎠죠.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록 낮이지만 수도 없이 이 길 지나갔잖아. 별거 아니라니까. 후딱 해치우면 돼. 넌 저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잖아. 그냥 문 열고 손을 뻗어서 하나 따오면 돼. 들어갈 필요도 없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여집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발걸음은 한없이 느린 듯한데 상여집이 왜 그리도 빨리 다가오는지. 한순간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여집 문 앞까지 가려면 방천에서 약 2m 정도 내려가야 했는데 지금도 내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상여집 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문은 판자 조각으로 이때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물통은 없었고요. 그냥 바깥쪽으로 걸쇠만 걸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열 수가 없었죠. 당연히 안쪽에서 누가 열 이유는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걸쇠를 젖히고 문을 연 후에 들어가. 아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그냥 팔 뻗어서 꽃을 딴 후에 뛰면 된다.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게 자랑스럽게 꽃을 건네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철로 만들어진 걸쇠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그 차가운 느낌. 걸쇠를 젖히고 걸쇠를 젖히라니까. 하지만 걸쇠를 잡은 내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상당히 멀리서 들려온 소리였죠. 마치 양은으로 만든 세숫대야를 방천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듯한 소리. 난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귀신이 바로 뒤에서 날 노려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걸쇠를 쥐 상태로 얼마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리 오랜 시간 아니었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별거 아니야. 누가 세숫대야를 들고 가다 떨어뜨렸을 거야. 젖히고 열고 따고 뛰면 돼. 막 걸쇠를 젖히는 순간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훨씬 더 또렷하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듯이 쿵쾅거렸고 온몸은 마치 흠뻑 비를 맞은 듯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걸쇠를 젖히고 있는 힘껏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문이 열린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섭다기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다 깨는 줄 알고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내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상현은 생각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꽃을 따기 위해서는 한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나는 100m를 전력 진주한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들어가야 하나? 나는 왼손으로 문설주를 잡고 최대한 팔을 뻗어보았습니다. 씨발 20cm만 더 길면 되는데. 정말 내 자신이 아직 조그마한 꼬마라는 게 화가 났습니다. 대장만큼만 컸어도 그냥 딸 수가 있을 텐데. 나는 천천히 오른발을 들어 안쪽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발 디디는 순간 발밑으로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쾌쾌한 곰팡내, 무언가 쏟고 있는 듯한 고약한 냄새, 거미줄이 얼굴에 감겨왔습니다. 이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꽃이 보였습니다. 유난히도 붉은 예쁜 종이꽃. 나는 그 붉은 꽃을 땄습니다. 이제 나가서 뛰면 된다. 두 번 다시 안 올 거야. 발을 들어 밖으로 몸을 뺐을 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뒤에서. 나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며 방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구름 중에서도 그 소리는 계속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거의 울부짖으면서 방천을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방천의 경사면은 그리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평지나 다름없이 뛰어다니며 오르내렸다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듯이 조금 기어오르다 미끄러지고 기어오르다 미끄러지기를 여러 번.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나는 방천 위에 엎드려 헐떡이고 있었고 한숨을 돌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보고 말았습니다. 상여집 지붕 위에 앉아 날 노려보고 있는 할머니를. 상여집 지붕은 삼각형처럼 뾰족했습니다. 절대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 아래가 없었습니다. 허리 아래가 없는 할머니는 상여집 지붕 위에서 팔짱을 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곳을 벗어났는지, 어떻게 마을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문 닫히 하나뿐인 가게 앞, 하나뿐인 가로등 아래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구겨진 종이꽃이 쥐어져 있었고 옷은 온통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그 몰골을 하고 아이들에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가게 옆집 마당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얼굴을 씻고 옷도 털어내고 씻어냈습니다. 참고로 그때에는 몇 집을 빼고는 대부분 대문 같은 건 없었습니다. 물론 수도 같은 것도 없었고 마당 한켠에 수동식 펌프가 있고 그 곁에 항상 커다란 고무 다라이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죠.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내 몰골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그리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나는 그 이상한 소리나 귀신을 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나 헛것을 봤다고 놀림감이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장은 내가 건네줄 구겨진 종이꽃을 정성스럽게 다시 펴서 본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의식이라도 치는 듯 엄숙하게 대장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요. 대장이 전지 후레쉬를 켰고 본부 제일 안쪽 구석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상자 안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꽃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장이 연필로 내가 따온 꽃에 내 이름을 적으면서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건 네 꽃이야 요원! 그러면서 후레쉬로 내가 따다온 꽃을 비추었는데 그 꽃은 붉은 꽃이 아니 그냥 흰색 꽃이었습니다. 분명히 붉은 꽃을 따왔는데 대장! 내가 따온 건 빨간 꽃인데? 알아. 대장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 이름이 적힌 꽃을 상자에 곱게 놓고는 가만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요원! 이제 우리 본부의 요원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본부가 있다는 것도 위치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대장은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당하게 될 응징을 나으라며 다시 한번 나의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어디서 구했는지
주전자에 가득 든 막걸리를 가져와 나누어 마시고 1시간여를 떠들고 놀다가 그날 밤은 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닌 일이지만 대장과 몇몇 형들은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꿈은 매번 똑같았는데 엄마와 둘이서 방청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낮이었고요. 나는 한 손에 양은 세숫대야를 들고 엄마 뒤를 따라가다가 실수로 세숫대야를 떨어뜨렸는데 방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무섭게 야단을 치면서 당장 주워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방천 아래로 뛰어내려갔지만 세숫대야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면서 방천을 올라오는데 자꾸 미끄러집니다. 어찌어찌 겨우 올라오면서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마을도 우리집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보이는 사방의 집도 사람도 개나 소도 익숙함 그 무엇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나는 악을 쓰며 엄마를 찾다가 깨어납니다. 거의 한 열흘간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었고 해가 갈수록 그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40을 앞둔 지금까지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그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 그렇게 내 국민학교 1학년에 2학기를 맞았고 우리 동네에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계집 아이가 이사를 왔는데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인형처럼 예뻤습니다. 그 아이는 나보다 3살이 많은 4학년이었고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바퀴가 하나에 바퀴 3개짜리 옹달차였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대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진 손으로 힘들게 시동을 거는 이장님의 경운기가 마을 최고의 탈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건 이 계집애가 애프장한 모습에 어울리지도 않게 대단한 싸움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의 요원인 상당수의 형들이 이미 그 계집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계집애는 걸음마보다 태권도를 먼저 배웠다고 하더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 싸움 잘하는 애프장한 소녀 때문에 우리 요원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소녀와의 싸움을 피하는 눈치였고 은근히 대장이 직접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도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 대장은 요원들에게 그 소녀를 낙동강변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요원들과 함께 나타난 그 소녀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10여 명의 머스마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조금도 기죽은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장도 만만치 않았죠. 그대로 앉은 채로 모닥불을 뒤적거리면서 소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 꺼냈습니다. 네, 남의 동네 왔으마 조용히 지낼길 와 그렇카노. 네가 이 동네 골목대장가 남의 동네 아니다. 내도 이사 왔다 이가. 이제 여가 우리 동네인기라. 그 소녀도 조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우리랑 친해지려고 해야지야. 잘 놀고 있는 애들이랑 싸우고 달리고. 니들이 먼저 내랑 놀아줬다 아이가. 여자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안 그랬나? 소녀가 아이들을 노려보자 모두들 찔끔하는 눈치였습니다. 대장은 소녀를 한번 보고 우리들을 한번 둘러본 후에 다시 소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가스나 안 끼워준다. 어디 머스마들 노는데 가스나가 끼겠노. 소녀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주먹을 꽉 쥐더니 아이들을 노려보며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나한테 졌지? 한 말 해봐라. 니들이 머스마라고 내 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노? 싸움을 잘하나 공부를 잘하나? 한 말 해봐라 칼. 모두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장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웃더니 소녀를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사투리를 쓰지 않고 또박또박. 대장이 사투리를 쓰지 않을 때는 화가 났을 때뿐이죠. 그때 대장이 나이답지 않게 상당히 멋진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아무리 잘났어도 여자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뭐 그런 의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상여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맞다! 가스나는 상여집 못 간다! 일순 모두들 그 아이들을 쳐다보았죠. 대장도 무섭게 화난 눈으로 그 아이를 노려봤습니다. 소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다들 우물쭈물 할 뿐이었죠. 그때 또 다른 아이가 결심한 듯이 말을 했습니다. 대장!
솔직히 말은 맞다 아이가. 여기 있는 우리든 다 통과했다 아이가. 저 가스나도 함 해보라 캐라. 다들 그 아이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그 소녀는 계속 그게 뭐냐고 뭘 해야 통과하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장도 소녀의 길을 좀 꺾어놔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공부에 대한 것과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소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얘기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테스트를 받겠다고 주장했고 당당하게 통과한 후에 본부에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처음엔 당황했지만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들 집까짓게 할 수 있겠느냐, 방층에 올라가기도 전에 울면서 도망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테스트 날,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소녀는 태권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죠. 소녀가 태권도를 한다는 것을. 대장과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말렸습니다. 나는 그때 또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나만 귀신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귀신이 나온다고 다리 없는 할매 귀신이 나온다면서 포기하라고 말렸습니다. 소녀는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면서 그런 거짓말에 내가 겁먹을 줄 아냐면서 산삼고 가려고 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던 대장이 앞으로 나서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니 겁쟁이라고 안 간다. 이 말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니는 다른 가스나들하고 틀리다는 거 충분히 증명했다. 안 가도 된다. 소녀는 그 말에 더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결국 말릴 수 없다는 걸 안 대장은 소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며 문을 열지 말고 무조건 뛰어서 집으로 가라고. 대장에게는 그 소리가 도시락 흔드는 소리로 들렸었나 봅니다. 소녀는 그럴 리 없다면서 당당하게 방층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10분만 기다리라면서.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겨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거 바라면서 떠들어댔습니다. 분명히 지금쯤 집에 도망가서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라면서, 아마 상여집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라면서. 우리들은 우월감마저 느끼면서 싱겁게 끝난 그날의 테스트를 뒤로 하고는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대장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표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소녀는 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악몽에 시달린 경험이 있던 나는 소녀가 악몽에 시달려 학교를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죠. 토요일이라 수업을 일찍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순경 아저씨 2명이 마을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우리에게 어제 소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쯤이었는지 일일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어젯밤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어젯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토요일 오후가 된 지금까지도 소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어젯밤 이후로 소녀를 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여집. 우리는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을을 벗어나 상여집으로 향했습니다. 상여집 지붕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묘하게 빛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걸쇠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봐라! 가스나 여기 오지도 않았다 칼! 그라 뭐 대체 어디 감기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대장이 조용히 걸쇠를 젖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한낮인데도 소름 돋을 정도로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녀.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녀는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된 채 구석에서 종이꽃을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복은 엉망진창으로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소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더욱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씹어먹던 종이꽃을 꼭 껴안은 채 소녀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안돼! 내 거야! 내 꽃이야! 저리가! 내 거야! 다음에 2학년 초에 나는 구미로 이사를 했고 이후로 고향에 간 것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왠지 가고 싶지 않은 고향입니다. 그 상여집은 그 일이 있는 후 뜯어내버렸고 그 소녀의 집은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로는 소녀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됐다고도 하고 서울 어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구미로 이사 온 후에 그 일을 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잊을만 하면 그 악몽을 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부디 그 소녀가 완쾌되어 평범한 주부가 되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